그는 자신의 가정부 딸에게 가벼운 게임처럼 3가지 소원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의 첫 번째 소원은 집이나 100만 달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공허한 세계를 산산조각 낼 고발이었다. 그는 스카이라인을 소유한 남자, 시간이 수백만으로 측정되는 남자였지만 깊은 공허함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부엌에 있는 10살짜리 소녀, 그의 공개적인 미소가 그의 차갑고 잿빛 눈에 결코 닿지 않는다는 것을 본 관찰자였다. 오만한 권력의 발작으로 그 억만장자는 가정부 딸에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난감이나 여행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방금 그가 500만 달러를 공개적으로 기부한 직후 아픈 이빨 때문에 어머니의 적은 값을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조랑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것이다. 억만장자를 덫에 가두어 그가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견뎌야 할지 강제로 포기할 불가능한 소원, 그리고 잊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소녀를 만날 때까지 돈으로 무엇이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재현은 그의 서재에 서서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의 광대한 고급 단독주택 밖은 어두웠고 분수대는 조용했다. 그는 스카이라인과 미래를 소유한 남자, 시간이 수만 원으로 측정되는 남자였지만 완전히 깊은 공허함에 빠져 있었다. 3층 아래 거대한 철제 부엌에서 10살 이유나는 수학 숙제를 끝냈다. 그녀는 직원 식탁에 앉아 있었고 단정하게 묶은 금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석 가정부인 어머니 이명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유나는 조용한 아이였지만 관찰자였다. 그녀는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김재현이 방에 들어설 때 그의 비서들이 움츠러드는 방식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공개적인 미소가 그의 차갑고 잿빛 눈에 결코 닿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밤 그 공개적인 목소리가 사용되고 있었다. 김재현은 인접한 식당에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폰을 통해 날카롭고 컸다. 500만 원. 서울 아동병원에. 그래. 재현이 말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반드시 보도자료에 새로운 종양학 병동이 언급되도록 해. 그들이 재단 기부 행사에 대한 헌신을 보는 것이 중요해. 금요일에 사진 촬영 일정을 잡아. 이유나는 자신의 문제집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다른 전화 통화를 생각했다. 지난주 그녀의 어머니는 이 같은 부엌에 있었고 걱정으로 얼굴이 굳은 채 속삭이고 있었다. 그녀는 김재현의 개인 비서에게 작은 값을, 단지 몇십만 원을 요청했다. 이유나는 충치 때문에 고통스럽고 복잡한 충전 치료가 필요했고 보험이 전체를 다 보장하지 않았다. 요청은 거절되었다. 김재현 씨는 직원 급여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서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이유나는 어머니에게 몇십만 원을 거절한 남자가 5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 이건 유산에 관한 거야, 톰. 재현이 계속했다. 변화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거지. 이 그들은 싸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그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왔고 이유나를 보고 멈췄다. 그는 그녀를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는 보통 그가 나타나면 사라지는 조용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아직도 여기 있니? 그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네, 사장님,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재현은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그녀를 보았다. 작고 진지하며 주의 깊은 눈을 가진,
그는 방금 거대한 계약을 마쳤다. 그는 확대되고 오만한 권력의 기분 속에 있었다. 그는 충동을 느꼈다. 500만 원을 기부하게 만든 것과 같은 충동이었다. 왕이 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너는 명희 씨 딸이구나, 이윤아. 이윤아입니다, 사장님. 이윤아. 그가 말했다. 산업용 냉장고에서 스파클링 워터 한 병을 꺼내면서. 내 기분이 아주 좋거든. 방금 아픈 아이들에게 거액을 기부했어. 관대함을 느껴. 그는 철제 카운터에 기대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뭔가 해줄 거야. 내가 네 3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자, 말해봐. 이윤아는 그저 그를 쳐다보았다. 뭐니? 그가 재미있다는 듯 재촉했다. 조랑말, 새 컴퓨터, 디즈니랜드 여행? 내 리조트가 근처에 있어. 내 전용기로 너를 보낼 수도 있지. 말해봐. 식료품 저장실에서 명희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했다. 김재현 사장님, 제발 아이를 놀리지 마세요. 얘는 아직 어립니다. 이윤아, 직원실로 가. 말도 안 돼, 명희 씨. 재현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아이가 꿈을 꾸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자, 아가야. 3가지 소원. 이윤아는 장난감이나 여행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목소리를 생각했다. 전화로 들린 크고 자랑스러운 목소리와 어머니에게 돌아온 차갑고 조용한 거절. 그녀는 여전히 아픈 이빨을 생각했다. 김재현 사장님은 왜 그 돈을 주셨어요? 이윤아가 물었다. 재현의 미소가 흔들렸다. 그것은 그가 예상한 질문이 아니었다. 뭐라고? 말했잖아.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윤아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무언가를 사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 엄마가 은 광택제를 주문할 때처럼요.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명희가 자꾸 겁에 질린 소리를 냈다. 이윤아, 당장 사과해. 아니, 재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재미있다는 표정은 사라졌다. 말하게도. 그는 이상하고 차가운 따끔거림을 느꼈다. 아무도 그에게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이윤아가 일어섰고 낡은 운동화는 타일 위에서 조용했다. 우리 엄마는 매일 사장님을 위해 일해요. 밤에는 손이 아프대요. 제 이빨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어요. 사장님 비서가 안 된다고 했어요. 모르는 아이들에게는 수백만 원을 주면서 자기 집 안에 있는 아이는 돕지 않으려고 했어요. 침묵. 그것은 광대하고 무거웠다. 그것은 이 고급 단독주택에서 결코 허용되지 않았던 진실의 소리였다. 명희는 떨고 있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아니, 그녀는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눈은 이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너무나 순수하고 차가운 분노를 느꼈고 거의 웃을 뻔했다. 그는 그의 가정부 딸에게서 자선에 대해 훈계를 받고 있었다. 너는 아주 용감하거나, 그가 말했다. 아니면 아주 어리석은 아이야. 우리 외할아버지는 항상 진실이 무서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냥 진실일 뿐이라고 하셨어요. 재현의 분노를 뚫고 호기심이 번뜩였다. 내 외할아버지는 누구셨니? 최상사 최상도님이요. ROKA 특전사 출신이셨어요. 김재현은 얼어붙었다. 그는 그 이름을 알았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알았다. 최상도는 전설이었다. 시내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었다. 그는 작년에 그 동상을 닦는데 돈을 기부했었다. 아이러니는 쓰라렸다. 이 소녀, 이 작고 금발의 아이는
실제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진 남자의 후손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말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것은 그를 더 작게 느끼게 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덫에 가두었다. 그는 제안을 했다. 그의 말에 책임지는 남자, 유산을 가진 남자는 최상도의 후손 앞에서 물러설 수 없었다. 좋아, 재현이 목소리를 굳히며 말했다. 내 3가지 소원이 있어. 첫 번째 소원을 말해.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 네가 그것을 말하면 나는 그것을 존중할 것이다. 재현은 대비했다. 그는 그녀가 이빨 치료비를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녀가 100만 원이나 어머니를 위한 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측 가능하고 이기적인 인간 본성의 요구. 제 첫 번째 소원은 이유나가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을 위한 거예요. 재현은 눈을 깜빡였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네, 저는 사장님이 누군가를 진짜로 돕는데 하루 종일 쓰시기를 바라요. 그냥 수표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불가능한 조건을 전달했다. 카메라 없이, 비서 없이, 그리고 사장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게. 이명희는 공포로 눈이 커진 채 입을 막았다. 김재현은 그저 쳐다보았다. 요청은 터무니없었다. 그것은 아이의 소원에 쌓인 모욕이었다. 하루 종일 돕기. 이름 없이 그는 글로벌 제국을 운영했다. 그는 돕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돕도록 돈을 지불했다. 그는 위임했다. 그는 인수했다. 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니? 그가 속삭였다. 분노가 돌아오면서. 네가 감히 내 관대함을 내 얼굴에 되돌려 던지다니. 아니요, 사장님. 이유나가 간단히 말했다. 저는 그냥 사장님이 돕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보시기를 원해요. 저는 사장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장님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것은 비난보다 그에게 더 강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그가 자신에게 생각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던 한 가지 진실이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부자였다. 그는 소리치고 싶었다. 그는 명의를 해고하고 그들 둘 다 내쫓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허세에 그리고 10살 소녀의 꾸준하고 판단하는 눈에 갇혔다. 너는 이상한 아이야, 이유나. 그가 말했다. 그는 방금 폰에게 체크메이트를 당한 왕처럼 느껴졌다. 아주 좋아. 그가 말했다. 그 말들이 재처럼 느껴지면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하루 종일. 그는 그녀에게 손가락을 가리켰다. 하지만 너도 나와 함께 갈 것이다.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내가 이 터무니없는 거래를 이행하는지 확인할 것이다. 이유나는 동요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언제요? 재현이 쏘아붙였다. 내일 아침 6시 현관 앞에 있어. 늦지 마. 그는 몸을 돌려 부엌을 나섰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그의 값비싼 가죽 신발 소리는 날카롭고 화가 나 있었고 웅장한 계단을 따라 울려 퍼졌다. 명희는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유나, 너 무슨 짓을 한 거니? 그냥 소원을 빌었을 뿐이에요, 엄마. 이유나가 숙제로 돌아가며 말했다. 그분이 그래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늦게 재현은 작은 아파트 크기의 거대한 옷장에 서 있었다. 검은색, 회색, 파란색 톤의 정장들이 완벽하고 끝없는 줄로 걸려 있었다. 그는 그의 비서실장 수잔에게 전화했다. 수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일 일정을 전부 비워. 전부. 충격에 찬 침묵이 있었다. 사장님, 하지만 오후 3시에 분기별 이사회 검토가 있고 8시에 도쿄 거래소와의 통화가 있습니다. 전부 비워. 그는 반복했다.
나는 연락이 닿지 않을 것이다. 사장님,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비상 상황인가요? 개인적인 문제야. 그가 쏘아붙였다. 그리고 검은색 레인지로버를 아침 5시 50분에 현관 앞에 대기시켜 운전기사 없이 이번에는 내가 직접 운전할 것이다. 침묵은 더 길었다. 사장님, 직접 운전하신다고요? 단순한 지시도 따를 수 없니, 수잔? 아닙니다, 사장님. 물론이죠, 사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그의 정장들을 응시했다. 아무도 그가 누군지 모르게. 그는 저츠만 원짜리 정장을 입을 수 없었다. 그는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옷장 구석으로 걸어갔다. 뒤쪽에 묻혀있던 것은 어두운 청바지와 평범한 검은색 폴로 셔츠 한 벌이었다. 그것들은 5년 전 회사 야유회를 위해 구입되었고, 물론 그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들을 침대에 펼쳐 놓았다. 그것들은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그는 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고 10살짜리 아이의 소원에 인질로 잡혀 있었다. 그는 터무니없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터무니없음 아래에서 그는 수십 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의 작고 차가운 깜빡임을 느꼈다. 두려움. 실패가 아니라 미지의 것에 대한. 아침 5시 50분, 대강당은 어둡고 차가웠다. 이유나는 작은 배낭을 들고 거대한 현관문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 뒤에 서서 손을 비비고 있었다. 이유나, 제발. 명희가 속삭였다. 예의 바르게 행동해.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 하루를 버텨. 그럴게요, 엄마. 정확히 아침 6시에 김재현은 웅장한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청바지와 폴로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불편해 보였다. 옷은 그에게 맞았지만 그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는 농부의 의상을 입도록 강요받은 왕처럼 보였다. 시간은 잘 맞추는군.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는 명희를 보지 않았다. 가자 이유나는 어머니의 뺨에 입 맞추고 그를 따라 나섰다.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레인지로버는 진입로에서 빛나고 있었다. 재현은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키 리모컨을 더듬거리다가 콘솔에 찔러 넣었다. 엔진이 요란하게 시동이 걸렸다. 이유나는 조수석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다. 재현은 차량을 긴 개인 도로로 몰아 조용한 보안 게이트를 지나 공공도로로 나섰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가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운전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목소리를 굳히며 말했다. 네가 이 연극의 감독이다. 어디로 가야 하지? 연극이 아니에요. 이유나가 조용히 말했다. 기억하세요. 카메라 없이. 그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핸들을 꽉 잡았다. 좋아. 어디로?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이유나가 말했다. 엄마랑 저랑 가끔 거기서 봉사해요. 엄마 쉬는 날에요. 재현이 비웃었다. 봉사?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잖아. 왜 네 시간을 내어주지? 돕기 위해 물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김재현 사장님. 이유나가 말했다. 시간과 손만 있으면 돼요. 재현은 침묵했다. 그는 그저 운전했다. 이유나가 그에게 길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높은 벽과 잘 가꾸어진 잔디밭의 그의 세계를 떠났다. 그들은 회색의 느린 강 위 다리를 건넜다. 건물들은 작아졌다. 거리들은 넓어지고 금이 갔다.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이유나가 말했다. 그는 철망 울타리가 늘어선 좁은 거리로 들어섰다. 그는 낮고 갈색 벽돌 건물 앞에 멈췄다. 문 위의 간판은 색이 바랬고 페인트는 벗겨지고 있었다. 무료 급식소. 재현은 쳐다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료 급식소, 그가 목소리를 평평하게 하며 말했다. 네가 나를 무료 급식소로 데려왔다고? 사장님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유나가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다. 저 안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수표를 써줄 수 있잖아. 재현이 중얼거렸다. 벗겨지는 페인트를 응시하며. 내가 10년 동안 그들을 후원할 수 있어.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이유나가 문을 열며 말했다. 그건 사는 거예요. 가요. 그녀는 뛰어내려 입구로 걸어갔다. 재현은 2억 원짜리 제네시스 G90 안처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쇠창살이 있는 창문을 보았다. 그는 길 건너 버스 벤치에서 자고 있는 남자를 보았다. 그는 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였지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차를 잠갔다. 그는 버튼을 2번 눌렀다. 이유나는 금속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식사 서비스는 7시에 시작해요. 그녀가 말했다. 부엌에서 도움이 필요해요. 준비할 사람이 항상 부족해요. 재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는 낡은 비와 배기가스 냄새가 났다. 그는 10살짜리 소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냄새가 그를 가장 먼저 덮쳤다. 표백제, 오래된 커피, 그리고 삶는 감자. 얼룩진 앞치마를 입은 지친 눈과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진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분이, 그녀가 말했다.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지면서. 이유나, 놀랍네. 아가야. 네가 오는 줄 몰랐어. 안녕하세요, 분이 아주머니. 이유나가 말했다. 이분은 재현 아저씨예요. 제 외할아버지 친구분이세요. 도우러 오셨어요. 재현은 거짓말에 움찔했지만 분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깨끗한 새 청바지를 입고 길을 잃은 듯 보이는 키 큰 남자를 보았다. 재현 씨, 그렇죠? 분이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악수를 청하기 전에 말했다. 재현 씨, 와주셔서 기뻐요. 우리는 일손이 부족해요. 최상도 씨가 아파서 쉬고 있거든요. 그녀는 구석에 있는 삼배자루 더미를 가리켰다. 힘이 세 보이네요. 감자 좀 다룰 수 있나요? 재현은 그녀의 트고 갈라진 손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마지못해 그 손을 잡았다. 그녀의 악력은 강철 같았다. 감자요. 그가 되풀이했다. 네, 감자 조림을 위해 그것들 전부 껍질을 벗겨야 해요. 그녀는 깊은 금속 싱크대를 가리켰다. 이유나야 뭐 앞치마 어디 있는지 알지. 재현 씨 준비시켜줘. 이유나는 그를 옷장으로 안내했다. 그는 색이 바랜 파란색 앞치마를 머리 위로 당겨 쓰고 끈을 더듬거렸다. 이유나는 말없이 손을 뻗어 그에게 앞치마를 묶어주었다. 그것이 마지막 굴욕이었다. 그는 준비대로 안내받았다. 그의 앞에는 3개의 거대한 감자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면도칼 같은 감자 깎는 칼이 있었다. 그는 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살면서 감자를 깎아본 적이 없었다. 그는 긁었다. 작고 초라한 껍질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그는 더 세게 눌렀다. 칼이 미끄러지면서 그의 엄지손가락을 베었다. 제기랄. 그가 씩씩거리며 감자를 떨어뜨렸다. 밝은 빨간 피 한 방울이 솟아났다. 재향 군인의 모자를 쓴 휠체어를 탄 나이든 남자. 상도가 그의 옆으로 굴러왔다. 칼이에요, 이봐요. 양날검이 아니라고. 각도를 봐. 그는 구급 상자에서 밴드를 재현에게 던졌다. 나는 상도예요. 당신이 깎은 것을 내가 썰 거예요. 속도를 맞춰봐요. 재현은 그의 엄지손가락에 얇은 밴드를 감았다. 그의 얼굴은 화끈거렸다. 그는
적대적 인수를 성공시키는 남자였지만 뿌리 채소에게 지고 있었다. 그는 다시 감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더 느리게 했다. 긁고, 돌리고, 긁고. 그것은 미치도록 지루했다. 5분 후 그는 엉망으로 깎인 감자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상도가 그것을 보았다. 상도가 말했다. 이 속도라면 아침 식사는 내일 제공해야겠어요, 이제. 이 일은 처음이에요. 재현이 으르렁거렸다. 상도가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손이 너무 부드러워. 재현은 그를 무시했다. 그는 집중했다. 긁고, 돌리고, 긁고. 1시간이 흘렀다. 재현의 등은 아팠다. 엄지손가락은 욱신거렸다. 그는 작은 감자 더미를 만들었지만 자루는 여전히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편 이유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였다. 그녀는 커피를 따르고 쟁반을 나르고 식탁의 남녀들과 이야기하고 미소 지었다. 이봐요, 신입. 분이가 소리쳤다. 감자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어요. 라인에 와서 도와줘요. 안도감. 뭘 해야 하죠? 당신은 배식 담당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거대한 김이 나는 감자조림통을 가리키며. 한 국자예요. 하나, 2개가 아니에요. 하나. 우리는 이것을 늘려야 해요. 알겠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고 큰 금속 국자를 잡았다. 라인이 열렸다.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남녀들이 플라스틱 쟁반을 들고 지나갔다. 첫 번째 남자가 발을 질질 끌며 다가왔다. 그는 재현과 비슷한 나이로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고된 삶의 흔적이었다. 그는 접시를 내밀었다. 재현은 감자조림 한 국자를 접시에 툭 놓았다. 남자는 국자를 응시했다. 이게 다예요. 내 몫이. 한 국자. 재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이 규칙이에요. 규칙이라. 남자가 쏘아붙였다. 당신에게는 말하기 쉽겠죠, 친구. 당신은 배고픈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음. 재현이 그를 무시하며 말했다. 한 명씩 그들이 왔다. 그는 국자를 뜨고 그는 툭 놓았다. 그는 그들의 눈을 피했다. 그는 그들의 수치심, 그들의 분노를 느꼈다. 혹시 조금 더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기를 흘끗 보며. 아기는 고형식을 먹지 않지만 제가 먹을 때 아기도 먹어요. 재현은 그녀를 보았다. 그는 500만 원을 생각했다. 추상적인 거릇. 그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의 필요는 현실이었다. 그는 바쁜 분이를 흘끗 보았다. 그는 국자를 다시 통에 담아 여자에게 2번째, 더 작은 국자를 주었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눈에 눈물이 차면서. 신이 축복하시기를. 그녀는 지나갔다. 재현은 가슴에 이상하고 꽉 조이는 느낌을 느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따뜻하고 무거운 무언가. 갑자기 문 근처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크고 화난 남자가 분이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커피가 다 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소리쳤다. 1시간 동안 기다렸다고요. 죄송해요, 빌. 분이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계가 고장났어요. 커피가 없어요. 말도 안 돼. 남자가 으르렁거렸고 그는 주먹으로 카운터를 내리쳤다. 재현은 긴장했다. 그의 본능은 경비원을 부르고 그 남자를 쫓아내는 것이었지만 경비원은 없었다. 남자 빌은 분이에게 다가섰다. 재현은 자신이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남자가 돌아섰다. 그는 재현보다 훨씬 컸다. 뭐라고 했어, 신입? 재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는 카운터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방은 조용했다. 이유나가 구석에서 그를 보고 있었다. 커피는 다 떨어졌어요. 재현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이성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했다. 소리친다고 기계가 고쳐지지는 않아요. 신경 꺼, 부자 도련님. 빌이 재현의 깨끗한 셔츠를 알아보고 비웃었다. 네가 뭘 안다고? 나는 알아요. 재현이 말했다. 당신이 화난 대상이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빌이 멈칫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당신은 커피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에요. 재현이 말했다.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에 화가 났죠. 추워서 화가 났고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났어요. 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당신은 나를 몰라. 몰라요. 재현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분노를 알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소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해요.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만들 뿐이에요. 방은 완전히 침묵했다. 빌은 재현을 응시했다. 재현은 눈을 깜빡이지 않고 남자의 시선을 마주했다. 빌은 재현을 보았다. 그는 분위를 보았다.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가득 찬 방을 보았다. 마침내 으르렁거리며 그는 의자를 걷어찼다. 이런 젠장. 그는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갔다. 방은 집단적인 한숨을 내쉬었다. 분위가 카운터에 기대었다. 와, 재현씨, 당신이 그걸 처리했군요. 고마워요. 상도가 굴러왔다. 나쁘지 않네, 부자 도련님.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쁘지 않아. 재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으면서. 그는 라인으로 돌아갔다. 그는 떨렸지만 국자를 들었을 때 이유나를 보았다. 그녀는 토스트 담당 구역 옆에 서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보고 있었다. 그를 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재현은 시선을 피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아침 식사 서비스가 끝났다. 마지막 몇 사람이 한 명씩 빠져나갔고 그들의 발소리가 큰 홀에 울려 퍼졌다. 긴장되고 조용한 에너지로 웅성거렸던 방은 이제 플라스틱 쟁반의 덜거덕거림과 의자 끄는 소리로 가득 찼다. 재현의 팔은 아팠다. 그의 등은 쑤셨다. 그는 거의 150명에게 감자조림을 제공했다. 그는 욕을 듣고 무시당했고 그리고 짧고 놀라운 순간에 눈물과 함께 감사 인사를 받았다. 좋아요 신입. 분이가 쓰레기통에서 새 쓰레기 봉투를 꺼내며 소리쳤다. 라인은 끝났어요. 이제 진짜 일이 시작돼요. 재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닥은 끈적거렸다. 식탁은 계란과 기름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그리고 준비 구석에는 감자산이 그의 실패의 기념비처럼 놓여 있었다. 재현 씨는 끝나지 않았어요. 상도가 휠체어를 굴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비웃는 듯한 어조는 사라졌다. 저 감자들은 점심을 위해 스스로 껍질을 깎지 않을 거예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상한 체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그날과 싸우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 안에 있었다. 그는 얼룩진 앞치마를 벗어 통에 버리고 새 것을 가져왔다. 그는 낮은 싱크대로 돌아왔다. 그는 칼을 집어들었다. 그는 감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잘못 잡고 있어요. 상도가 그의 옆에 휠체어를 대며 말했다. 그는 서랍에서 칼 하나와 자루에서 감자 하나를 잡았다. 껍질을 벗기려고 해요. 저기 아니에요. 이렇게 봐요. 상도의 손은 거칠었지만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칼을 길고 부드러운 동작으로 움직였고 껍질은 한 줄에 말린 리본처럼 떨어져 나갔다. 리듬을 봐요.
모양과 싸우지 마세요. 그것을 따라가요. 재현은 그 동작을 따라 하려고 노력했다. 긁고, 돌리고, 긁고. 그것은 여전히 서툴렀다. 그의 껍질은 두꺼웠고 감자를 낭비하고 있었다. 여전히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상도가 불친절하지 않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이 방을 소유했다는 냄새가 나요. 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죠. 당신은 겁먹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겁먹지 않았어요. 재현이 너무 빨리 말했다. 헛소리. 상도가 그의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는 완벽하게 좋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마다 겁먹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쨌든 그렇게 하죠. 그게 비결이에요. 용기는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면서도 일을 하는 것이죠. 당신은 오늘 일을 했어요, 재현 씨. 재현은 재양 군인을 보았다. 상도의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었다. 그의 재향 군인 모자는 재현이 책에서만 읽었던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 이 남자 칼는 최상도처럼 영웅이었고 여기 무료급식소에서 감자를 깎고 있었다. 재현 자신의 희생, 이사회 회의를 놓치고 직접 운전하는 것, 그것은 초라하게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재현이 말했다. 그 말은 낯설게 느껴졌다. 나에게 고마워하지 마세요. 이유나에게 고마워해야지. 당신을 데려온 건 그 아이니까. 재현은 방 건너편을 보았다. 이유나는 분이와 함께 일하며 길고 접이식 식탁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체계적이었고 길고 균일한 동작으로 닦았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가는 남자들 중 한 명, 얇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기 위해 멈추는 것을 보았다. 이유나는 머리를 기울이고 들었고, 그리고 그녀의 작은 배낭 안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는 새롭고 두꺼운 양말 한 켤레를 꺼내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남자는 그것들이 금이라도 되는 것처럼 양말을 응시했다. 그는 울 것 같아 보였다. 그는 그것들을 잡고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갔다. 재현은 쳐다보았다. 그는 다시 가슴에 그 꽉 조이고 무거운 느낌을 느꼈다. 이 소녀는 이 절박한 필요의 장소에 와서 그녀 자신의 사적인 자선을 가져왔다. 양말.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었다. 그는 목이 메어 감자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새로운 조용한 분노로 더미를 공격했다. 긁고, 돌리고, 긁고. 그는 더 이상 감자와 싸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미소를 연습했던 남자와 싸우고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일했다. 점심 서비스가 시작되고 끝났다. 재현은 다시 라인에 있었다. 이번에는 얇지만 뜨거운 국밥을 제공했다. 그는 피곤했다. 그는 쑤셨다. 그는 더러웠다. 마지막 접시가 제공되었을 때 그들은 부엌을 청소했다. 재현은 바닥에 엎드려 엎질러진 국밥 자국을 닦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것을 했다. 오후 3시였다. 그때 분이가 마침내 자신의 앞치마를 풀었다. 오늘 일은 끝났어요. 그녀가 발표했다. 모두 고맙습니다. 분이가 다가왔고 재현은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 그녀가 그를 한 팔로 안아주었다. 재현 씨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이유나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요. 당신은 천성이 그래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금속문을 통해 차가운 오후의 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 거리는 똑같아 보였다.
남자는 여전히 벤치에서 자고 있었지만 재현은 다르게 느꼈다. 그는 깨끗하게 씻겨진 것처럼 비워진 것처럼 느꼈다. 그들은 레인지로버에 탔다. 푹신한 가죽과 조용하고 첨단 기술의 내부는 낯설게 느껴졌다. 그것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조용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연석에서 차를 몰고 나갔다. 그는 10분 동안 침묵 속에서 운전했고 다리를 향해 그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유나를 흘끗 보았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다. 그 양말들, 그가 목소리를 긁으며 말했다. 그냥 줘버렸더구나. 그분에게 필요했어요. 이유나가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인 것처럼 말했다. 발이 젖어 있었거든요. 어디서 났니? 제 용돈으로 샀어요. 엄마와 저는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때로는 양말이고 때로는 손난로예요. 재현은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의 500만 원 기분은 갑자기 끔찍하게 불쾌하게 느껴졌다. 왜 양말이니? 우리 외할아버지는 항상 발을 잘 돌보면 발이 당신을 돌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인들도 그걸 알고 추운 사람들도 알아요. 재현은 남은 운전 내내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자손이 자신에 관한 것이었고 그녀의 자손은 그들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긴 진입로로 들어섰을 때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고급 단독주택은 불이 켜져 있었다. 모든 창문은 완벽한 황금 사각형이었다. 그것은 박물관처럼 보였다. 명희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현관문 밖으로 달려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유나, 사장님, 괜찮으신가요? 모든 것이? 이유나는 차에서 뛰어내려 어머니에게 달려가 세게 안았다. 괜찮았어요, 지 엄마. 우리 국밥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현 아저씨는 감자를 깎았어요. 재현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그의 가정부인 명희를 보았다. 그는 6년 동안 거의 매일 그녀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정말로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싱글맘이었고 뼈가 빠지도록 일하며 불가능한 성격의 딸을 키우고 있었다. 방금 그를 구해준 딸이었다. 명희 씨, 그가 말했다. 그녀는 해고될 것에 대비하며 움찔했다.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명희 씨의 딸은 그가 말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잘 키우셨어요. 명희의 입이 벌어졌고 그는 이어서 말했다. 이빨 치료비는 치과 의사에게 청구서를 제 사무실로 직접 보내라고 하세요. 전부 다. 명희는 울기 시작했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사장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갚을게요. 대출이 아니에요, 명희 씨. 재현이 말했다. 밀린 비용입니다. 그는 이 교환을 평소의 진지한 고요함으로 지켜보고 있는 이유나를 보았다. 재현이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첫 번째 후원은 끝났어. 내가 해냈어. 이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그러셨어요. 좋은 도움이었어요. 그러니 나는 끝났지. 하루를 끝내셨어요. 이유나가 그를 정정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화를 내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게 무슨 뜻이니? 일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왜 중요한지는 아직 모르세요. 아직도 500만 원의 원이 양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중요하지. 재현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 500만 원은 뭐냐면 병동 전체를 지을 것이고 수백 명의 생명을 구할 거예요. 양말은 그냥 한 남자의 발을 하루 동안 따뜻하게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사장님은 그 남자의 얼굴을 보셨잖아요. 이유나가 말했다.
사장님은 병원의 아이들은 아무도 못 봤잖아요. 재현은 멈췄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뭐라고? 병원요? 사장님이 그 모든 돈을 기부한 곳, 사장님 이름이 붙을새 병동이 있는 곳, 서울 아동병원이요. 네. 그게 뭐? 거기에 가본 적 있으세요? 이유나가 물었다. 재현은 그녀를 응시했다. 나는 당연히 가봤지. 갈라 행사 때문에, 기공식 때문에. 내 서재에 사진들이 있어. 아니요. 이유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카메라를 위한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복도를 걸어본 적 있으세요? 사장님이 구하고 있는 아이들을 본 적 있으세요?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것을 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받았다. 그는 표지에 웃고 치료된 아이들이 있는 멋진 브로슈어를 받았다. 그는 그 장소들 자체에는 가지 않았다. 그들은 우울했다. 그는 차갑고 가슴이 내려앉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았다. 제 두 번째 소로원은 김재현 사장님, 이유나가 말했다.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판결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내일, 저는 사장님이 그 병원에 가시기를 바라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장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녀가 말했다. 사장님이 그냥 혼자 가셔서 사장님이 사신 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재현은 그의 앞에 있는 거대하고 비어있고 빛나는 집을 보았다. 그는 무료급식소를 생각했다. 그는 상도와 분이와 아기를 가진 여자를 생각했다. 그는 그들의 세계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아픈 아이들로 가득 찬 병동으로 걸어 들어가는 생각. 그것은 그가 이전에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 그를 더 두렵게 했다. 이유나, 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3가지 소원이에요,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약속하셨잖아요. 재현은 감자와 표백제 냄새가 여전히 그의 옷에 남아있는 채 진입로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그의 자존심을 벗겨줬다. 이제 그는 자신의 유산을 직면하도록 요청받고 있었고 그의 이름이 붙은 빛나고 완벽한 병동이 그만큼이나 공허하다는 끔찍한 예감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은 월요일이었다. 김재현은 아침 5시에 일어났지만 사무실에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보지 않고도 그의 회사가 자유낙하 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사회 검토에 대한 그의 무단 결석, 도쿄 통화에 대한 그의 침묵. 그것은 혼돈일 것이다. 그는 그의 옛 불안함의 차가운 뾰족한 부분을 멀리서 느꼈지만 그것은 주말의 새로운 날것의 감정들 아래에 묻혀 둔해졌다. 그는 옷장에 서 있었다. 그는 정장줄, 그의 갑옷을 보았다. 그는 청바지와 폴로 셔츠, 그의 유니폼을 보았다. 그는 청바지를 입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갔다. 그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그의 서재로 갔다. 그의 책상 위 유리 문진 아래에는 서울 아동병원 갈라 행사의 멋진 사진 더미가 있었다. 그가 있었다. 웃으며 거대한 의식용 수표를 들고 병원장이 웃고 있었다. 시장이 웃고 있었다. 모두가 깨끗하고 행복했으며 돈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는 사진들을 서랍 안으로 쓸어넣고 쾅 닫았다. 그는 이유나가 학교 점심을 싸고 있는 부엌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어머니 명희는 자신의 유니폼을 다림질하고 있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신경질적이었다. 그가 들어서자 둘 다 멈췄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이 새롭고 예측 불가능한 남자를 두려워했다. 명희 씨. 그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나. 이유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변함없이 침착했다. 준비되셨어요, 김재현 사장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어. 그는 직접 운전했다. 그는 레인지로버를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그의 시내 사무실로에 익명의 여행을 위해 보관했던 단순한 짙은 회색 세단을 가져갔다. 그것은 여전히 6천만 원짜리 차였지만 억만장자를 외치지는 않았다. 그는 예약된 VIP 기부자 주차장이 아닌 공영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는 기계에서 주차권을 지불했다. 그는 다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정보 데스크를 지나 정문으로 걸어 들어갔다. 냄새가 그를 가장 먼저 덮쳤다. 그것은 갈라 행사에 익숙한 샴페인과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냄새였다. 소독제, 마루 광택제, 구내식당 음식, 그리고 질병을 말해주는 희미하고 달콤한 화학 냄새. 그의 이름은 벽에 있었다. 새 병동 입구 옆에 있는 거대한 청동 명판. 김재현 종양학 병동. 미래를 위한 후원. 희망의 유산. 그것은 묘비처럼 보였다. 그는 이중문을 밀고 들어갔다. 병동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벽은 밝은 벽화, 사자, 기린, 그리고 다채로운 새들로 칠해져 있었다. 필사적이고 가슴 아픈 응원의 시도. 그는 아이들을 보았다. 너무 큰 침대에 누워있는 작고 허약한 몸들. 수액폴대는 얇고 조용한 병사처럼 그들 옆에 서 있었다. 그는 기계들의 조용하고 규칙적인 삐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부모들을 보았다. 이것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부모들은 사방에 있었다. 그들은 불편해 보이는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자고 있었고, 그들의 목은 고통스러운 각도로 굽어 있었다. 그들은 복도에 옹기종기 모여 휴대폰에 속삭이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재현이 결코 알지 못했던 종류의 피로로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 표정을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가 무료급식소 줄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공허한 눈의 절망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그의 500만 원짜리 병동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어 내려갔다. 젊고 지친 의사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릴까요, 손님?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요, 재현이 말했다. 그냥 병문안 왔어요. 그는 침입자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들의 고통 속의 관광객이었다. 그는 이 고통에 돈을 지불했다고 메스꺼움이 밀려오면서 생각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이 깨끗하고 잘 조명된 장소에 돈을 지불했다. 그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마도 7살이나 8살쯤 된 작은 소년이 침대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대머리였고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반투명한 흰색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재현은 망설였다. 그는 몸을 돌려 도망치고 그의 서재와 그의 스프레드 시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한 여자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는 소년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재현을 보았고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고 지쳐 있었으며 호기심이 없었다. 단지 깊고 평평한 피로뿐이었다. 누군가를 방문하셨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재현이 말했다. 아닙니다. 길을 잃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제가 이 장소를 짓는 것을 도왔어요. 그가 말했다. 그 말들이 그의 입에서 자갈처럼 느껴지면서 저는 기부자예요. 보고 싶었어요. 여자는 그를 보았다. 감사함은 없었다. 단지 힘들고 지친 평가뿐이었다. 기부자요? 그녀가 방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돈이 가는 곳이죠. 재현은 작은 소년을 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민도윤이요. 그는 왜 혼자예요? 아빠는 일하고 있어요. 그녀가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방금 커피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둘 다 항상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그가 아프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신경 쓰지 않거든요. 전기회사도 신경 쓰지 않고요. 오래된 익숙한 본능이 재현에게 솟구쳤다. 해결책, 돈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필요. 주택담보대출은 재현이 그의 지갑이 있어야 할 뒷주머니에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는 그것을 집에 두고 왔다. 제가 그것을 도울 수 있어요. 제 사무실에 전화할 수 있어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여자의 지친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낮고 맹렬한 분노로 대체되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수표를 쓰겠다고요? 내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고요? 그럼 다음은요? 당신이 뭘 할 수 있다고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수표를 쓰겠다고요? 내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고요? 그럼 다음은요? 다음 달에 보험이 보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약값을 낼 건가요? 매일 여기에 운전해오는 휘발유 값을 낼 건가요?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의 분노는 그녀의 눈물에 대한 방패였다. 그가 소리를 지르는 동안 당신은 여기 12시간 동안 앉아 있을 건가요? 항암 치료가 그의 뼛속에서 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재현은 움찔했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당신의 돈은 그녀가 목소리가 끊어지면서 말했다. 그냥 벽이에요. 그가 아플 수 있는 장소일 뿐이에요.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당신은 이것을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돈을 써요. 당신은 건물에 당신의 이름을 올려서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도록 하는 거죠. 그녀는 틀렸다. 병동은 도움이 되었다. 의사들, 간호사들, 연구, 그것은 모두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재현은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가 또한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대를 지었지만 연극을 보는 것을 거부했다. 방 안에서 소년 도윤이 창문에서 돌아섰다. 그는 크고 진지한 눈으로 재현을 보았다. 제 게임이 고장났어요. 도윤이 작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의 롤링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휴대용 비디오 게임을 가리켰다. 충전 포트가 헐거워요. 충전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문제. 진짜 해결 가능한 인간 크기의 문제. 재현의 억만장자 본능이 포효했다. 새 것을 사줄게. 100개를 사줄게. 회사 전체를 사줄게. 그는 소년을 보았다. 그는 쓰라린 기대로 그를 보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가 그의 무균적이고 쓸모없는 돈을 다시 제안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료급식소를 생각했다. 그는 이유나와의 대화를 생각했다. 시간과 손만 있으면 돼요. 제가 볼게요. 재현이 말했다. 그는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국경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단단한 플라스틱 방문객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작은 파란색 장치를 집어들었다. 감자깎이로 여전히 쑤시는 그의 손은 크고 서툴게 느껴졌다. 제 아버지는 물건 고치는 것을 잘하셨어요. 재현이 말했다. 그 기억은 100만 년 전에서 그에게로 왔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계 제작자였다. 작고 정밀한 움직임을 가진 남자. 재현이 너무 작고 너무 느리다고 뒤에 남겨두었던 남자였다. 그는 포트를 흔들었다. 그것은 헐거웠다. 내부의 금속 연결 부분이 망가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도구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재현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티슈 상자를 보았다. 그는 상자 입구에 작은 판지탭을 가져왔다. 그는 그것을 한 번, 두 번,
3번 조심스럽게 접어 작고 단단한 쐐기를 만들었다. 그는 그의 엄지 손톱을 사용하여 구부러진 연결핀을 제자리로 밀어 넣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접힌 판지를 헐거운 포트를 지지하며 작은 틈에 끼워 넣었다. 그것은 조잡하고 단순한 수리였다. 그는 충전 케이블을 다시 꽂았다. 장치의 작은 주황색 충전 불빛이 깜빡이더니 밝고 꾸준하게 유지되었다. 도윤의 눈은 칙칙했지만 갑자기 커졌다. 작고 약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닿았다. 고쳤어요. 그냥 임시 방편이야. 재현이 목소리가 메어 말했다. 고맙습니다. 도윤이 속삭였다. 그는 게임을 집어들었고 그의 주인은 즉시 밝게 빛나는 화면에 사로잡혔다. 그는 잠시 동안 다시 소년일 뿐이었다. 환자가 아니었다. 재현은 일어섰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분노는 사라졌다. 쓰라림은 사라졌다. 그녀는 그저 그를 보고 있었다. 아이가 웃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면서. 3일 동안 웃지 않았어요. 시장을 움직이는 남자, 김재현은 쓰레기 조각으로 고장난 장난감을 고쳤고,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일이었다. 그는 목이 너무 메어 말을 할 수 없어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방을 걸어 나왔다. 그는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나 걸었다. 그는 복도를 걸어 내려갔고 밝은 사자 벽화들을 지나쳤다. 그는 청동에 새겨진 그의 자신의 이름을 지나 병동을 걸어 나왔다. 그것은 이제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소년의 미소가 모든 것을 의미했다. 그는 고급 단독주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떠났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속이 비워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이유나가 이틀 전과 마찬가지로 숙제를 하고 있는 부엌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것은 평생처럼 느껴졌다. 명희도 거기에 있었고 저녁 식사를 위해 당근을 깎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둘 다 올려다 보았다. 그는 창백했다. 그의 눈은 붉었다. 보셨군요. 이유나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봤어. 그가 속삭였다. 나는 도윤이라는 소년을 만났어. 그는 작은 직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내가 그들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그가 거칠고 부서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었어. 나는 그의 장난감을 판지 조각으로 고쳤고 그것이... 그는 말을 끝낼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의 돈은 방패였다. 그것은 그가 자신과 세상 사이에 쌓은 벽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필요라는 현실로부터 그를 보호했다. 그것은 그를 분리된 상태로 유지했다. 그것은 그를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공허하게 유지했다. 나는 준비됐어. 그가 이유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만함은 사라졌다. 분노는 사라졌다. 그는 그저 한 남자였다. 피곤하고 슬픈 남자. 세 번째 소원은 뭐니? 내가 할게. 무엇이든. 이유나는 그를 보았다. 그녀는 변화를 보았다. 그의 눈 속의 차가움은 사라졌다. 그의 입가의 단단함이 부드러워졌다. 제 첫 번째 소원은 그녀가 말했다. 사장님에게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제 두 번째 소원은 왜 그래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의 작은 얼굴은 진지했다. 제 세 번째 소원은 가장 어려워요. 저는 사장님이 돈 없이 하루 종일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뜻이니? 무료 급식소에서처럼?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단지 몇 시간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을 의미해요. 내일 사장님은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지갑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시계를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신발을 가리켰다. 그것들도 가져가지 않을 거고, 그 차도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내가 뭘 해야 한다는 거니? 재현이 물었다. 사장님은 무료급식소에 갔을 때처럼 아침 6시에 걸어서 이곳을 떠날 거예요. 사장님은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녀는 그의 자존심이나 그의 익명성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을 빼앗고 있었다. 그냥 걷는다고. 그가 말했다. 그 개념은 낯설었다. 생존해야 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음식을 찾아야 하고 길을 찾아야 해요. 누구에게도 전화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명령할 수 없어요. 요청하거나 일하거나 아니면 그냥 존재해야 해요. 억만장자, 거물, 자성가 김재현은 차갑고 원시적인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무료급식소에서 화난 남자를 직면했다. 그는 병원에서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직면했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없이 세상을 직면해야 했다. 그는 그가 동정했던 사람들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좋아. 그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내일. 이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이 생존할 수 있는지 보죠. 김재현 사장님. 그는 그의 손을 보았다. 감자를 깎았던 손, 장난감을 고쳤던 손. 내일. 그것들이 그가 가지게 될 모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은 화요일이었다. 그것은 그의 새로운 삶의 첫날이자 그의 옛삶의 마지막 날이었다. 김재현은 아침 5시에 일어났다. 그의 몸은 쑤셨다. 무료급식소에서의 일로 그의 등은 아팠다. 병원에서의 일로 그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안팎으로 생채기가 난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의 옷장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부엌 입구 옆에 현관으로 갔다. 거기 구석에는 낡고 금이 간 가죽 작업화 한 켤레가 있었다. 그것들은 그의 정원사의 것이었고 그는 갑자기 그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것들을 신었다. 그것들은 뻣뻣하고 무거웠으며 한 치수 작았다. 그것들은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는 같은 청바지와 폴로 셔츠를 입었다. 그것들은 이제 그의 유니폼이었다. 아침 5시 50분, 그는 대강당에 서 있었다. 그는 그의 지갑을 서랍장 위에 두고 왔다. 그는 휴대폰을 두고 왔다. 그는 그의 시계를 두고 왔다. 차보다 더 가치 있는 기계 조각이었다. 그는 방 안에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 이유나가 잠옷 차림으로 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번 고개를 끄덕였고 계약을 인정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그는 거대한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것을 열었다. 새벽 전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걸어 나갔다. 그는 길고 굽이진 진입로를 걸어 내려갔다. 거대한 장식용 철문이 그의 접근을 감지하고 미끄러지듯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들을 통과해 걸어 나갔다. 문이 그의 뒤에서 무겁게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공공도로에 홀로 있었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목적지가 없었다. 그는 그저 그의 집에서 멀리, 그의 삶에서 멀리 걸었다.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값비싼 차들, 포르쉐, 테슬라, 벤틀리가
그의 옆을 날아갔다. 운전자들, 그의 이웃들, 그가 갈라 행사에서 보았던 사람들은 그를 흘끗 보지도 않았다. 그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는 길가에서 걷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태양은 떠올랐다. 그는 그가 알지 못하는 교회에 있었다. 잘 맞지 않는 작업화 속 그의 발은 이미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목이 말랐다. 그는 공원, 그네 세트가 있는 작고 단순한 잔디밭을 보았다. 그는 음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몸을 숙이고 손을 모아 마셨다. 물은 차가웠고 금속 맛이 났다. 그것은 그가 이제까지 맛본 것 중 최고였다. 그는 계속 걸었다. 교회는 도시로 바뀌었다. 그는 우뚝 솟은 유리 건물들을 지나 걸었다. 그는 그의 회사, 앤더슨 그룹의 본사를 보았다. 유리와 철강의 기념비. 그는 길 건너편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았다. 그는 왕이었고 그의 자신의 성에서 잠겨 있었다. 그는 거리의 불황자일 뿐이었다. 그는 갑작스럽고 날카로운 공황을 느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어. 그는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경비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었다. 그는 5분 안에 그의 사무실에 있을 수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변호사들에게 전화할 수 있었다. 그는 이것을 고칠 수 있었다. 그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제국의 배경에 대비되는 작고 초라한 인물. 그는 이유나를 생각했다. 그는 도윤을 생각했다. 그는 상도를 생각했다. 그는 돌아섰고 계속 걸었다. 전고. 배고픔이 찾아왔다. 그것은 미뤄진 점심회의에 예의 바른 배고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롭고 쑤시고 갉아먹는 매듭이었다. 그는 굶주리고 있었다. 그는 그가 알지 못하는 마을의 일부에 있었다. 건물들은 더 작았고 거리들은 더 더러웠다. 그는 음식 냄새를 맡았다. 뜨거운 기름, 고기 굽는 냄새. 그것은 압도적이었다. 그는 작은 가족 운영의 식당을 지나쳤다. 오크트리 카페. 손으로 쓴 판지 간판이 창문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다. 식기 세척원 구함 안에 문이. 그는 멈췄다. 그는 무료급 식소를 생각했다. 그는 감자들을 생각했다. 그는 이것을 할 수 있었다. 그는 문을 밀고 열었다. 작은 종이 짤랑거렸다. 카운터에 있는 여자가 피로로 얼굴에 주름이 잡힌 채 깊은 의심을 가지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건조한 쉰 목소리였다. 음식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녀의 눈이 좁아졌다. 그럼 잘못 오셨어요. 우리는 쉼터가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간판을 봤어요. 그가 말했다. 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그는 자신을 낮추고 있었다. 그는 구걸하고 있었다. 식기세척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식사를 위해 설거지를 할게요, 제발. 여자는 그를 훑어보았다. 그는 불황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옷은 깨끗했고 비록 구겨졌지만. 하지만 그의 눈은 배고파 보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은 그런 타입으로 보이지 않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재현이 말했다. 그것은 그가 30년 동안 한 말 중 가장 진실된 말이었다. 제발. 좋아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싱크대는 뒤쪽에 있어요. 2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샌드위치와 커피를 드릴게요. 거래? 재현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아직 고마워하지 마세요. 그녀가 투덜거렸다. 저기는 뜨겁고 기름진 지옥이에요. 그녀가 옳았다. 그곳은 무료급 식소보다 더 나빴다.
물은 펄펄 끓었다. 냄비는 오래된 치즈와 기름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증기가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 그의 등은 비명을 질렀다. 이미 짓무른 그의 손은 빨갛게 문질러졌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닦았다. 그는 정리했다. 그는 김재현이었다. 그는 그냥 씻지 않았다. 그는 최적화했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는 오크트리 카페가 이제까지 본 최고의 식기 세척원이었다. 2시간 후 그는 그곳의 모든 냄비, 모든 팬, 모든 접시를 청소했다. 작은 부엌은 얼룩 하나 없었다. 여자가 팔짱을 낀 채 돌아왔다. 그녀는 빛나는 강철을 보았다. 그녀의 턱이 떨어졌다. 세상에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잘하는군요. 닦을 것이 많았어요. 그가 말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갔다. 그녀는 샌드위치뿐만 아니라 전체 접시를 가지고 돌아왔다. 구운 빵에 뜨거운 김치볶음밥, 감자튀김 한 접시, 그리고 진한 검은 커피 한 잔. 이건 서비스예요. 그녀가 목소리를 더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전부다. 재현은 양파 자루 옆에 뒤쪽 의자에 앉았다. 그는 먹었다. 빵은 부드러웠다. 고기는 짰다. 감자튀김은 뜨거웠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평생 가장 맛있는 식사였다. 그는 천천히 먹었다. 그는 모든 부스러기를 다 먹었다. 그가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접시를 씻었다. 고맙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다.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하면 그녀가 말했다. 돌아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식당을 걸어 나왔다. 태양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피곤했다. 그는 쑤셨고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몇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였다. 그는 한 발짝씩 걸었다. 그의 발의 물집은 터졌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저 움직이는 몸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정신이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건물 위의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재현이었다. 그가 마침내 그의 고급 단독주택의 문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다. 밤 10시가 넘었다. 그는 그림자였다. 그는 보안 카메라 앞에 섰다. 빨간 불빛이 빛났다. 스피커에서 날카롭고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지지직거렸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손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아니면 지금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재현은 화를 내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는 아무것도 느끼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그는 그저 카메라를 보았다. 프랭크,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야, 김재현이야. 들여보내줘. 길고 충격에 찬 침묵이 있었다. 김재현 사장님.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그는 길고 어두운 진입로를 걸어 올라갔다. 고급 단독주택은 불이 켜져 있었고 어둠 속에 빛의 궁전이었다. 그것은 터무니없어 보였다. 한 남자의 외로움에 대한 기념비. 그는 거대한 조각된 현관문을 열었다. 대강당은 어두웠고 단 하나의 작은 램프만 켜져 있었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이유나가 배낭을 발치해 두고 웅장한 계단의 맨 아래 계단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 앞에 멈췄다. 그는 더러웠다. 그는 땀, 오래된 커피 악피, 그리고 설거지 기름 냄새가 났다. 그의 발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부서졌고 온전했다. 그는 그녀를 보았다. 그의 삶을 산산조각 낸 작고 진지한 소녀. 그가 시작했다. 배고팠어. 설거지를 했지. 이유나는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 그의 손을 보았다. 그녀는 변화를 보았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밝았다.
맛있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맛있었어. 그가 속삭였다. 최고였어. 그는 천천히 그녀 옆에 대리석 계단에 앉았다. 더러운 작업화를 신은 억만장자가 그의 가정부 딸과 함께 앉아 있었다. 홀의 침묵은 편안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소원은 끝났어. 그가 말했다. 네. 그녀가 말했다. 끝났어요. 그는 이 이상하고 작고 강력한 아이를 보았다. 네가 한 일은 잔인했어, 이유나. 아니요.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교훈이었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당신이 그의 작업화를 신고 1km를 걸을 때까지는 한 남자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재현은 그의 발에 있는 금이 가고 망가진 작업화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10km 넘은 APQ를 걸은 것 같아. 어쩌면 더. 김재현 사장님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가 말했다. 그는 그의 손을 보았다. 봉사했던 손, 고쳤던 손, 닦았던 손. 나는 아니야.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의 옛삶, 이사회, 회사, 소음. 그것은 끝났다. 그것은 그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더 있어. 그가 말했다. 이유나는 놀라서 그를 보았다. 저는 더 이상 줄 소원이 없어요. 아니, 재현이 말했다. 이것은 내 소원이야. 그는 일어섰고 그의 뼈는 쑤셨다. 그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내일 명희 씨는 휴가를 낼 거야. 너와 내 어머니는 치과에 갈 거고 그리고 집 계약을 하러 갈 거야. 사장님, 이유나가 혼란스러워 물었다. 나는 앤더슨 재단을 해체할 거야. 그가 말했다. 그 결정은 아침 공기처럼 맑고 날카로웠다. 내 이름이 건물에 붙는 재단, 그리고 나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거야. 더 작은 것, 카터 재단. 그는 그녀를 보았다. 양말과 충치, 그리고 고장난 비디오 게임,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그가 말했다. 그것은 이사가 필요해. 듣는 방법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사람. 이유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응시했다. 일이 많을 거예요. 재현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좋은 도움이야. 나는 감자를 깎을 수 있어. 이유나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다. 그것은 작고 고쳐진 장난감의 충전 불빛처럼 밝고 꾸준했다. 재현은 거대하고 텅 빈 홀을 둘러보았다. 그것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지은 감옥이었다. 이유나, 네 어머니를 모셔와. 그가 말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아. 김재현은 모든 것을 소유했던 남자는 마침내 충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다. 그는 더 이상 억만장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재현이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는 전혀 배고프지 않았다. 6개월 후 건물은 더 이상 표백제와 오래된 감자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신선한 페인트, 새 목재, 그리고 진한 커피 냄새가 났다. 밖의 간판에는 단순하고 깨끗한 글자로 새겨진 카터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쪽에서 오래된 무료급식소의 주홀은 알아볼 수 없었다. 접이식 식탁은 사라졌고 워크스테이션, 작은 지역 도서관, 그리고 이제 하루에 3끼의 뜨거운 식사를 제공하는 깨끗하고 밝은 부엌으로 대체되었다. 질문은 없었다. 상도는 휠체어에 앉아 더 이상 감자를 썰지 않았다. 그는 물류를 관리했고 새 겨울 코트 선적을 창고로 지시하고 있었다. 분이는 얼굴이 10년은 더 젊어 보였고 전체 음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재현은 큰 판지 상자를 들고 걸어 들어왔다. 그는 단순한 카키색 바지와
낡은 파란색 플란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그는 더 마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상도씨. 재현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주문하신 새 작업화예요. 강철 토우와 단열 처리. 건설팀에게 맞을 거예요. 이제야 왔군, 재현씨. 상도가 투덜거렸지만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늦었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죄송해요. 재현이 손에서 기름때를 닦아내며 말했다. 9번가 여성 쉼터에 배관이 막혔었어요. 주요 배수구를 뚫어야 했어요. 억만장자가 배관공 놀이라니. 상도가 킥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별걸 다 보겠네. 전 억만장자예요. 재현이 조용히 그를 정정했다. 그리고 감자 깎기보다는 더 나은 배관공이죠. 적어도. 그는 뒤쪽에 있는 작고 단순한 사무실로 걸어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이유나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학교 배낭이 의자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숙제를 끝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재단 요청서 더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11세, 그녀는 재단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었다. 학교는 어땠니? 재현이 문틀에 기대며 물었다. 괜찮았어요. 이유나가 올려다보지 않고 말했다. 개입을 부인의 경사로가 시의 승인을 받았어요. 내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대요. 좋아, 내가 갈게. 사장님은 모든 건설 현장에 계실 필요는 없어요, 재현 씨. 저는 그 일이 좋아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깨끗하니까요.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말랐지만 한때 붉게 충혈되고 공허했던 그녀의 눈은 밝았다. 그녀는 병원의 어머니였다. 재현 씨, 그녀가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녀는 이윤에게로 돌아섰다. 카터 양, 저는 제 자원봉사 근무를 위해 왔어요. 그냥 이것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녀는 이윤에게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 도윤의 사진이었다. 그는 현관에 서 있었고 그의 머리카락은 부드럽고 솜털 같은 조각들로 다시 자라고 있었다. 그는 오래된 휴대용 게임을 들고 웃고 있었다. 아이는 완치되었어요. 어머니가 목소리가 기적으로 벅차 말했다. 다음 주에 학교에 가요. 아이는 여전히 재현 씨를 장난감 고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당신이 이것을 가졌으면 했어요. 이유나는 사진을 받아 그녀의 책상 위, 그녀의 외할아버지, 최상도 상사의 작은 액자에 담긴 사진 바로 옆에 놓았다. 고맙습니다. 이유나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해 보이네요. 우리는 강해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는 재현을 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침착했다.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은 그냥 벽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고 부엌에서 앞치마를 입으러 갔다. 재현과 이유나는 잠시 조용했다. 고급 단독주택은 팔렸어. 재현이 도윤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오늘 아침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어. 슬프세요? 이유나가 물었다. 아니, 재현이 말했다. 그것은 그냥 크고 텅 빈 집이었어. 미소를 연습하는 장소였지. 그는 붐비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잔소리하는 상도를 보았고 국밥을 제공하는 어머니를 보았고 고등학교 로봇공학팀을 위한 보조금을 검토하는 이유나를 보았다. 이곳이 집이야. 이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음 파일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문제예요. 그녀가 말했다. 시의 방과 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들은 음악 프로그램을 잃게 될 거예요. 악기가 필요해요. 재현은 그녀를 보았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했다. 전화를 한 통 걸고 수표 한 장에 서명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서 5분 만에 그것을 해결했을 남자. 그는 미소 지었다. 좋아.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러 가자. 나는 물건 고치는 것을 꽤 잘하니까. 그는 문 옆의 연장 상자에서 망치를 잡았고 그들은 함께 밟고 차가운 오후 속으로 걸어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현과 이윤아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때 여기서 그들을 떠날 것입니다. 제 희망은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잠시 동안이라도 당신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들의 세계로 들어갈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들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아마도 통근 중이거나 밤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그냥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순간을 훔치고 있었을 수도 있죠. 댓글로 그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은 당신이 아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 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